예. 뭐 어쨌든지 이 뼈가 그 발가락 속에도 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뼈가 서로 닿아서 피부에 티눈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그 티눈을 깎아도 또 생기기 쉽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발을 편안하게 옆으로 이렇게 조여지지 않게 신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도 불편하다, 뭐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뼈를 깎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요, 굳은살이나 티눈을 이 네. 손톱깎이로 자르는 분들도 있는데 감염의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이 감각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피가 나도 아픈지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 상처도 날 수도 있지만 감염이 되기도 쉬우니까 특히 더 위험합니다. 또 연세가 이제 사람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시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티눈 그거 하다가 옆에 살을, 멀쩡한 살을 찢을 수도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무지 외반증으로 인해서 굳은살이나 티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겹쳐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그만큼 발등 쪽으로 들리는 거죠. 들리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 구부러지면서 신발하고 더 닿으니까 발등 쪽에 굳은살이 생겨서 아플 수도 있고, 또 그 발가락 뿌리 부분, 그 발바닥 쪽에가 사실은 아파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정도까지 심하게 되면은 꼭 무지반증을 이제 수술을 해서라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박사님, 굳은살이나 티눈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게 사마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바이러스 감염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사마귀라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이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뭐 변형이든 뭐 닿는 부분이든 아니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바이러스라 그러면 요즘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뭐 이렇게 다 무서운 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마귀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걸리더라도 뭐 피부 겉에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막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감염이고 바이러스니까 전염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면역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령 이 사마귀 있는 부분을 손으로 댔다 그러더라도 내 손에 사마귀가 다 없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자꾸 댈 필요는 없겠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신발을 서로 뭐 남의 신발을 신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감염이 특히 이제 되기 쉽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가령 피부가 축축한 상태, 습한 상태, 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되기 더 쉽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수영장 탈의실, 수영장, 이런 데 맨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특히 그럴 때 남의 신발을 신는다든지 또 그런 거 특히 주의해야 되겠고, 특히 상처가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마귀를 티눈으로 생각을 해서 티눈고를 바른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티눈고라 그래서, 티눈고라는 거니 살리실산이라는 그런 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요. 딱딱한 각질을 부드럽게 해서 떼내기 위해서 그걸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사마귀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티눈고가, 이 사마귀가 문제는 이것이 깊은 층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부 중에서도 제일 겉에 부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치자면 티눈이나 사마귀나 병으로는 겉에 생긴다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티눈고를 붙여서 떼내면은 사마귀가 낫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도 사마귀는 또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마귀나 그래서 이제 그 정 안 나오면 뭐 냉동요법도 하고 무슨 거기에다가 이 면역 치료제를 주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저절로 낫는 경우도 많고 또 튀는고를 그런 식의 그런 약품을 붙인다든지 또는 그냥 또 심지어는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낫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절로 낫는 건지 이걸 붙여서 낫는 건지는 잘 모르죠. 그걸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굳은살이나 이제 티눈으로 발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요, 깔창을 깔아서 통증을 줄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티눈 같은 경우는 이제 발가락이 꼬부라져서 그런 경우에는 깔창으로 잘 효과가 없고요. 발바닥에 굳은 살은 그 부분이 좀 덜 눌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깔창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굳은 살이나 티눈을 물에 불리는 게 좋다는 생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다가 크림을 듬뿍 발라서 랩으로 발을 감싸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자연히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너무 좀 번거롭고 이제 그렇게 막 따뜻한 담갔다가 크림 발라서 싸고 이러는 거는 발가락 위에 터 가지고 갈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아프고 그런 분들 그럴 때 보통 좀 도움이 되지. 뭐 이렇게 싸놓으면은 거기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갈라지고 그럴 때 도움이 되고 굳은 살이나 티눈을 그렇게 티눈 같은 경우는 특히 변형이 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는 것을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도 진행이 될 텐데요. 수술로 제거를 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 피부 병변 자체를 제거해서 그걸 깎아내든지 잘라내서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사마귀 경우에는 정 안 나면 고기를 칼로 도려냅니다. 그럴 수가 있지만 티눈이나 굳은 살은 도려내기보다는 보통은 그 원인 치료, 그러니까 신발 눌리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 문제가 되는 건 변형을 치료하는 거지 그걸 도려낸다 그래서 그럼 티눈이 도로 생기는 거지요. 그런 경우 그렇습니다. 굳은 살이나 티눈의 재발 위험은 어떨까요? 자꾸 생긴다는 말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갈아내든지 깎아내든지 도려내도 재발성으로 생기는 거죠. 그건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가락이 구부라져서 티눈이 생긴다. 그럼 그 발가락을 펴야 되는 거고 뼈가 어디가 튀어나와서 그렇다. 그럼 뼈를 깎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의 원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치료 후에도 뭐 신발이라든지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특히 이 티눈 굳은 살은 눌려서 생기니까 신발 푹신한 거 신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보단 좀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든지 좀 푹신한 탄력성이 좋은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일 같은 것도 안 좋겠네요. 하일은 당연히 하일을 신으면 특히 앞발바닥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발바닥의 굳은 살과 발가락의 티눈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제 사마귀 같은 거는 이제 수영장 같은데 특히 목욕탕 같은데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신던 슬리퍼를 자꾸 신고 이러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깨끗이 좀 자주 씻어야 되겠죠. 혹시 걸음걸이도 연관이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꾹꾹 눌러서 걷는 분들도 있던데요. 꼭 눌러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마 이제 뒤에 종아리 힘줄이 좀 짧으면은 아무래도 발 앞쪽에 힘줄이 압력이 좀 높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아치가 좀 높으면은 발바닥이 가운데는 들려 있고 발의 앞쪽과 뒤쪽만 바닥에 많이 닿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티눈과 굳은 살 그리고 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최윤경 아나운서의 진행입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상으로 알게 되는 질환들도 많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그렇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 당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로 지적되는 고지혈증, 일상의 어떤 부분들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하는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임영효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지혈증은 예전에 쓰던 용어이고요. 지금은 이상지질혈증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중에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교과서도 그렇고 정확한 용어는 이상지질혈증으로, 즉 지질의 분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어는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는 점점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심장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성지방도 문제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영양 섭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육체적 운동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과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몸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아지죠. 그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높아질수록 심장 혈관 문제나 또는 뇌혈관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성지방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식이습관이,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이습관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음주를 한다든지 할 때는 중성지방이 높아지는데요. 이 중성지방이 높아질 때는 많이 높으면 췌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도 함께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고지혈증은요,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지혈증은 피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고지혈증 때문에 나타난 증상은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즉, 고지혈증은 제때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혈관 내에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동맥경화가 진행된 혈관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오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지혈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이상지질혈증이죠. 이상지질혈증을 조절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혈관 내에 쌓이면서 아주 심각한 질환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지혈증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제 합병증의 위험일 텐데요. 교수님,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고지혈증이 개개인별로 가진 위험 인자에 따라서 즉 고지혈증 최근 들어서 이제 전체 콜레스테롤 레벨로 보질 않고 대부분 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나한테 어떠한 위험 인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면 흡연도 안 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도 괜찮지만, 심혈관 질환, 심지어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스텐트를 넣거나 심근경색을 앓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는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학회에서는 55 미만으로 낮추자고까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위험인자의 기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다 다르고, 그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따라서 약제의 치료 방법도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검진에서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이 의심이 되니까 진료를 받으세요라고 권유를 받는다면 가까운 내과의원에 가셔가지고 충분히 나의 위험인자를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에 접근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로 볼 때 정상 범위와 이상 지질 혈증 사이로 전 단계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검진 소견에서 보면 주의로 또 기록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아주 숫자라는 것은 진단 기준에 클리어 커터하게 뭐 이게 딱 나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130 미만이면 위험하다, 130 이상이면 괜찮다가 아니라 그 언저리 129는 LDL 콜레스테롤이 129면 안전하고 131이면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30이 기준이긴 하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130 이상이 진단 기준인 상황인 환자가 있다면 근데 이 환자가 160이다 이건 무조건 약을 드셔야 되는 거지만 130이 기준인데 131이다 2다 또는 129다 이렇게 하면 이게 환자분이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고쳐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의 상태에서 잘 관리하면 이제 이상 지질 혈증 단계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걸까 궁금한데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외래에서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과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질병이 있기 전 단계, 즉 우리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서 건강한 단계에서 건강한 상황에서 이런 식습관이나 운동 생활습관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생활습관을 잘 관리를 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올라가는 속도도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타나는 그 질환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미 약을 먹기 시작한 단계가 되면 내가 약을 안 먹기 위해서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한다고 해서 약의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약을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식습관과 운동이나 또는 생활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약이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 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그렇다면 모두가 약 복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이제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위험인자, 예를 들면 흡연을 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LDL 콜레스테롤의 진단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더 낮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내가 예를 들면 LDL 콜레스테롤이 150이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환자들이 오면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죠. 근데 약을 먹는다는 상황은 내가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약을 안 먹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해보다 클 때 먹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도 있고 2끼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럼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약제들은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약제들은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혈관 건강에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았다면 또는 진단을 받았다면 약 먹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고혈압 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막 약 개수가 늘어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약제들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면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이 함께 복합제로 나와 있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개수에는 크게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약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잘 관찰을 하시다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좀 약을 다른 종류의 또 약제들로 스위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또 뭐 흡연,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위험인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상 지질 혈증에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외국은 꽤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패밀리아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라고 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 미만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절대적으로 관여한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환자로 한번 등록이 되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높거든요. 뭐 LDL 수치가 뭐 200 이상, 300 이상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고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이습관,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1차성, 2차성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그렇죠. 그 1차성 고지혈증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적 요인이라는 말이고요. 예. 대부분 2차성 고지혈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런 용어는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위험 요인들 또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될까요? 네, 뭐 앞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이기도 GPS가 하지만 연결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비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습관인데 우리가 이제 음주 습관이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특히 직장인들 안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회식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오히려 이득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운동하지 않고 비만 또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어느 정도 이상지질혈증을 일으키는데 많은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제 고지혈증은 이제 혈관이 거의 막힐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상 지질혈증은요, 증상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목 뒤쪽으로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거나 손이 떨리기도 한다던데 이런 증상들이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는 잘못된 증상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뒤를 잡고 넘어가서 환자들이 입원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지혈증 증상은 없고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혈관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고지혈증,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 빙산을 말할 때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진짜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병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몰라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 지질혈증으로 동맥경화가 되고 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떻습니까? 시간은 천천히 진행이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천천히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이 그 단독으로 이상지질혈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소위 말해서 이상지질혈증이 가지고 있으면 동반되어서 고혈압도 가지고 있고 당뇨병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생활습관도 대부분 안 좋습니다. 흡연을 한다든지 운동을 거의 안 한다든지 식습관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이렇게 뭉쳐서 클러스터가 되어가지고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위험인자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런 이상지질 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일으키는 데까지 시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30대에도 심근경색증이 오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들은 뭐 7, 80대 오기도 하지만 20대에도 심근경색증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환이 생기기 전에 비교적 건강할 때 네.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약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요. 그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스타틴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 있어서 스타틴은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근데 과거에 개발되었던 스타틴은 이 스타틴의 용량이 세지면 세질수록 근육통이라든지 또는 최근 얼마 전에 이제 뉴스화되기도 했지만 새로 당뇨가 발생될 위험성도 있다 이런 말들 때문에 환자들이 복용을 꺼려하는 게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스타틴을 먹는 사람들이 스타틴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스타틴을 먹음으로 인해서 해로움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10배, 2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스타틴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이라면 반드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 나온 그 스타틴은 부작용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육통이나 쥐내림이 자주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담당 주치의하고 잘 상담을 해서 약의 종류를 조금 바꿔본다든지 이러면 스타틴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면 혈관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입니다. 또 코엔자임 Q10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참 이거는 조금 위험한 이야기이고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많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코엔자임은 그 엔자임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엔자임인데 이 부분에서 아마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이거가 메인 스트림은 아닙니다. 메인 치료제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들 특히 이 콜레스테롤 이 높은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과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내가 이상지질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잘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약 복용과 함께 또 지켜야 하는 식습관과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세요?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저보다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습관은 건강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능하면 회식을 피하고 가정식을 하고 그런 것인데 굉장히 어렵죠. 특히 운동은 더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내가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가장 쉬운 거는 계단 오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환자를 제외하고는 지하철 계단 또는 내가 아파트 생활하면 내가 아파트가 몇 층에 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한 9층, 10층 정도는 계단을 오르는 거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운동은 되지 않지만 그런 운동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교수님, 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특히 음식과 관련한 일반인들의 오해랄까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음식으로 모든 콜레스테롤 레벨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합성 우리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영양분에 의해서 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우리가 식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20% 정도 돼요. 전체 콜레스테롤 레벨 중에서. 그럼 나머지 80%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매우 좋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을 먹을 정도로 높은 분들은 식습관으로 내가 콜레스테롤 이론적으로 하나도 섭취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내 콜레스테롤 레벨을 한 10%에서 20% 정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0인 LDL 콜레스테롤 200인 사람이 10% 낮춘다면 180이 될 것이고 20%를 낮춘다면 160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만으로는 이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음식을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생활 습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 처방받은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로 지적되는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임영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췄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안녕하세요. KBS 쿨 FM에서 정은지의 가요광장을 진행하고 있는 정은지입니다. 그런데요, 가요광장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1986년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 건데요. 30년은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어엿한 성인이 되기 충분한 긴 시간인데요. KBS 라디오에는 이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1964년에 첫 방송을 시작해 지상파 라디오와 TV를 통틀어 현존하는 최장수 프로그램인 밤을 잊은 그대에게. 1975년 시작된 여러분의 영원한 모닝 파트너 FM 대행진도 있고요. 음악 앨범은 1987년부터 쭉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KBS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서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교회로 나갈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뭔가 구경할 만한 것이나 먹을 만한 것을 찾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구경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우리말 표현으로 구경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뭐거리라는 것은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서 내용이 될 만한 재료를 말하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일의 대상이나 소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반찬거리, 일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읽을거리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은 꺼리라고 된소리로 나지만 예사소리인 거리로 쓴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뭐뭐거리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 웃음거리, 놀림거리, 걱정거리 같은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이어 가운데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뜻을 더해주는 정미사로 뭐뭐 까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까마리는 늘 꾸중을 들어 마땅한 사람을 말하고요. 웃음까마리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뭐거리와 마찬가지로 뭐뭐까마리도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쓸 때는 예사소리인 까마리로 씁니다. 지금까지 뭐뭐거리라는 표현만 알고 계셨다면 뭐뭐까마리라는 정미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확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호영이었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구리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팟캐스트 방송 이음라디오 DJ 발달장애인 노지수입니다. 이음라디오 이름에는 우리 모두를 잇는다 그리고 기에 소리음을 써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고요. 저희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동반자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가족.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입니다. HLKC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김재훈입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입소문을 타고 조회수 1000만을 기록하며 출판된 책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저자 송희구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문화공감 첫 곡 찰리 푸스의 페이션트 준비했습니다. These mistakes I made my fair share. When you needed me, I wasn't there. I was young, I was dumb, I was so immature, and the things that I did made you so insecure. But baby, I'm still your man, I swear. Please be patient with me. Please be patient with me. I know I'm not what you need, but baby, I'm gonna be. So please be patient with me. Is it too much that I'm asking for? Can we start over? Can we end this war? I've been taking your love, I've been wasting your time, but is there still a chance of me changing your mind before you go walking out the door? Oh, you know I'm not perfect. If you leave, I deserve it. But baby, all I'm asking you is please, please, please be patient with me. Please be patient with me. I know I'm not what you need, but baby, I'm gonna be. So please be patient with me. Oh, you don't wanna wait another minute. You don't wanna wait another night. Just trust me, just trust me, just trust me, baby. You don't wanna wait another minute. No, you don't wanna wait another night. Just trust me, just trust me, just trust me, baby. Please be patient with me. Please be patient with me. I know I'm not what you need. Baby, I'm gonna be. So please be patient with me. 문화, 예술, 공감. KBS 라디오 문화공감 프로그램은 KBS 홈페이지와 KBS 콩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송희구 작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11년 차입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씩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린 것이 화제가 돼 책까지 출판하게 됐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의 제의를 받아 김 부장 이야기의 드라마 각본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저자 송희구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회사에 다니시는 거죠? 네. 오늘 잠시 짬을 내서 나오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린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송희구 과장님이라는 타이틀에 작가라는 타이틀이 더 붙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느낌이? 제 인생에 절대로 있을 것 같지 않던 순간들이 조금씩 생겨서 너무 신기하고요. 또 어떻게 이거를 또 재밌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네.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블로그에 글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종이에다가 일기 같은 걸 쓰고 네. 그리고 블로그에다가는 가끔씩 그런 경제에 관한 내용을 썼거든요. 근데 한 번은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한번 써야겠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의 힘을 발현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막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반응 없었는데요. 네. 한 10화 정도 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퍼지기 시작하더니 댓글도 많이 달리고 블로그 그 구독자들도 확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이메일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온라인에 올리는 글 열심히 쓰시는 분들 반응이 없어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초반에 이런